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직업상담사 2급 노동시장론 제4과목 노동시장론 기본이론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 노동시장론은요, 아마 우리 직업상담사를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사실 좀 힘들어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 제가 공부법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이제 4과목을 가장 먼저 좀 하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죠. 왜냐? 많은 친구들이 가장 하기 싫은 그걸 가장 끝에 미뤄두면요. 결국은 그때 가서 이걸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험은 그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60점 이상만 맞으면 상관없다. 그러면 사실 4과목 한 과목을 포기하고 나머지에서 굉장히 고득점을 받으면 그럼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과락이 있어요. 과락. 그래서 그 40점 미만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이제 우리는 과락이 되는데요. 그 과락을 어쨌든 우리가 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론은 사실 이 경제학 쪽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친구들이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계산 문제가 정말 좀 쉽게 나와요. 우리가 유형만 잘 알면 얼마든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 이론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전체 내용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좀 선별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겠다. 그거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실제 기출에 자주 되었던 내용들 위주로만 제가 한 70에서 80% 정도를 여기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사실 그 정도만 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조금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이 지금 기본 이본에서 하지 않았던 기본 이론서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한 20-30%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제가 기출 문제에서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기본 이론과 기출을 합치면 전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론의 90% 이상, 즉 100%가 전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선별해서 우리가 대신 그걸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 챕터 1 노동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제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 노동수요의 특징이 뭐냐? 노동수요의 개념이 뭐냐? 노동수요의 개념은 그냥 노동수요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들이 노동력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노동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노동수요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일단 노동수요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유량의 개념입니다. 그냥 가볍게 보면 돼. 뭐냐? 유량이라는 건 여러분 이 보시는 것처럼 유량이라는 게 뭐예요? 흘러가는 개념이죠. 흘러가는 개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노동 수요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그 기간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유량이라 그래. 그럼 반대로 저량은 뭐냐? 이런 거야. 특정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얼마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시점에 말하는 건 저량.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일정 기간을 말하면 유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았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기 파생수요, 유발수요. 자, 요건 자세하게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노동은 파생수요입니다. 노동수요는 파생수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노동수요는 파생수요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유발수요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업의 그 사장님은요. 자,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을 많이 뽑고 싶으면 많이 뽑고 그다음에 좀 적게 뽑고 싶으면 적게 뽑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을 수요하는 거, 수요한다는 건 여러분 사람을 고용하는 거 말이에요. 회사가 사람을 고용하는 걸 노동 수요라고 하는데 그럼 봐봐. 여기에서 유발수요, 파생수요라는 건 뭐냐? 회사 사장님이 사람들을 뭐요? 뽑을 때 자기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뽑아? 이렇게 뽑는 거죠. 한번 들어봐. 맞는 건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됐던 스마트폰이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그 물건을 사겠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쵸? 자,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더니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가서 호응도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더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사 창고에 그 물건들이 이렇게 쌓이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더 이상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혹은 뭐죠? 뭐 아예 안 만들어도 될 거예요. 뭐 너무 많이 쌓이면.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을 뽑을 때도 조금만 뽑거나 아니면 있는 사람을 해고시키는 그 경우도 생길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노동의 파생 수요라고 합니다. 왜요? 생산물 시장에서의 상태가 그게 노동 시장, 우리 회사의 사람을 고용하는 거에 뭐가 됩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쳤죠. 여기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렇습니다. 파생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요거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라서 요건 하나 체크하도록 할게요. 됐죠? 세 번째, 결합 수요라는 거, 노동은 다른 거랑 이렇게 결합되어서 사용이 된다. 뭐 그런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파생 수요만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거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요거는 좀 외워둬야 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서. 자,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역시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하나 치죠. 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은 첫 번째 임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자기 임금이 많이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종업원 한 명 한 명한테 줘야 되는 임금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죠.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그렇죠.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 임금이 있고요. 임금. 두 번째, 제품에 대한 수요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네. 파생 수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뭡니까? 그렇죠. 노동의 고용을 늘려야 되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사람을 그렇죠. 적게 고용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세 번째,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 말고 다른 생산 요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지으려면 뭔가 공장을 땅을 임대하거나 공장을 임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산을 하려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임대료가 오르면요. 자, 회사가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많이 올라. 그럼 여기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돈 갖고 사람을 고용하려면 그렇습니다. 노동 수요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보통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하나를 여기다 탁 넣어 놓고 섞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제가 설명은 해서 여러분들 이해는 시켜 드립니다만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은 임금, 제품에 대한 수요,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뭐 있어요? 기술 수준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술 수준이 발달하면 당연히 적은 인원 가지고도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기술 수준의 발달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동 수요를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노동의 생산성도 있죠. 자, 노동의 생산성은 뭡니까? 사람 한 명이 1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10개를 생산하다가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20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훨씬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죠. 즉, 한 명을 고용했을 때 그 사람이 더 많이 생산해주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개를 생산해야 된다고 할게요. 그럼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10개를 생산했을 때는 1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근데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20개를 생산을 하면 5명만 고용하면 되네. 그치? 그러니까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노동의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로 산업이 예전에 우리나라는 가발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하고요. 반면 지금같이 반도체나 핸드폰 같은 것들은 뭐냐? 이런 거는 첨단 기계로 가지고 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냐?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의 산업의 큰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뭐죠? 우리가 고용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기술이 뭡니까? 자본 위주로, 기계 위주로 가니까 사람의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여러분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돌아다니면 다 어때요? 다 무인이야, 무인. 왜 그래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기술이 발달한 거 아니야. 그쵸? 요즘 어떤 기술까지 있냐면요, 여러분. 편의점, 무인 편의점이 어떻게 그게 되는지 너무 신기하더군요. 여러분, 그 무인 편의점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내가 무엇을 샀는지를 그걸 마지막에 이렇게 내 스스로 스캔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거기서 그 물건을 탁 들어버리면 거기서 바로 무엇을 샀는지가 딱 찍힌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매대 있죠, 여러분, 매대. 그 매대에 센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 제품의 물건이 하나 탁 들리죠. 그러면 그만큼의 무게가 빠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걸 그 사람이 뭘 샀는지 그 무게만큼 딱 빠진 거를 가지고 그렇죠, 체크가 된대요.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걸 드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산 걸로 그 뭐죠, 그 우리 계산대 이거 찍는 거 있죠. 거기 찍히는 그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해버리면 점차 사람을 회사에서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산업 구조가 기술 집약적인 산업 구조로 발달될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여러분 노동 수요의 결정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노동 수요의 결정 요소가 아닌 것은 이래서 1번 뭐냐? 임금. 2번 뭡니까? 생산물의 판매 수준. 그다음에 3번 노동의 생산성. 그다음에 뭐 4번에 이제 공급의 그러니까 노동 공급의 결정 요소 있죠. 그거 하나를 탁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는 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결국은 뭡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이 많이 높아지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사람의 그렇죠, 수요를 줄이고 반대로 임금이 떨어지면 이제 그 똑같은 돈 가지고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더 많이 수요를 늘릴 겁니다.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임금의 전체 크기가 100만 원이라고 할게.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당 10만 원을 줘야 돼. 그럼 우리가 몇 명 고용할 수 있습니까? 10명. 그런데 갑자기 임금이 20만 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이제 몇 명 고용할 수 있어요? 5명. 그렇네요. 임금이 상승하니까 사람의 고용량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임금과 노동의 수요량은 반비례한다라고 했고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렇네요. 보세요. 맞는지? 임금이 굉장히 높을 때, 임금이 굉장히 높죠. 요때는 사람을 얼마만큼 고용을 하냐? 요거밖에 고용을 안 해요. 그런데 임금이 굉장히 낮을 때 그때는 몇 명을 고용하냐? 아, 많이 고용하네요. 임금이 떨어지면 사람의 고용량은 늘어나고 임금이 증가하면 사람의 고용량은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노동의 수요에 대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냥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은 꼭 좀 체크하겠습니다. 뭐였습니까? 일단 노동은 파생 수요라는 거 그거 꼭 하나 체크하고요. 자, 첫 번째 파생 수요라는 거 이거 별표 하나 꼭 치고 2번 요거 별표 하나 꼭 치고 두 번째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요거 6가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죠? 요 6가지 요거 암기할게요. 오케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잠깐 설명 좀 합시다. 여러분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탄력성이라는 거 뭐냐? 잠깐 해볼게. 여러분 탄력성이라는 건 좀 어려운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원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쉬운 예제로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탄력성. 자, 이게 지금 여기는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노동 수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탄력성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탄력성. 나중에 노동 공급의 탄력성도 나오거든요. 일단 노동 공급이든 수요든 상관없이 무조건 탄력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잘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삼성에 다녔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팀에서 근무를 할 때 여러분 본사가 어디 있냐면 강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역 8번 출구에 보면 삼성 타운이라고 있죠. 삼성의 엄청 삐까뻔쩍한 빌딩 3개가 있는데 이제 거기가 말 그대로 삼성 타운이에요. 삼성의 가장 소위 말하는 좀 핵심 계열사들이 거기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삼성전자 건물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미래전략실 각종 산하 기관들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미래전략실 인사팀 TF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거기서 일을 할 때 가장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좀 이 사람 많은 걸 좀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사람 많은 걸 좀 싫어해서 그래서 제가 강남역이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남에 갔을 때 가장 싫어했던 시간이 언제냐면요. 금요일 퇴근 시간이에요. 금요일 퇴근 시간. 와, 사람이 진짜 그냥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요. 예.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사실 퇴근할 때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나중에는
일부러 금요일 날 야근을 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그때 막 너무 사람들 치이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막 힘이 드니까 예,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금요일 저녁에 나중에는 일부러 스스로 야근을 자처했어요. 돈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사람 그 좀 이 뭐죠? 이 뭐 부대끼는 이게 저는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사실 그때 이제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는데 뭐 연차가 좀 낮을 때는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금요일 시간대에 같이 퇴근할 때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퇴근 시간이 많을 때. 근데 이제 여러분 그때 강남역에서 금요일 저녁에 퇴근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그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사실 저쪽에서도 사람이 많이 오고 여기서도 사람이 많이 가.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제 어깨를 이렇게 툭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죠? 우리가 굉장히 붐비는 곳에 가면 사실 서로가 지나가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를 치는 그런 뭐 사례 혹은 발을 밟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요. 가만히 보면요. 누군가가 상대방이 내 어깨를 쳤는데 그 어깨를 누가 날 치고 갔죠. 그러면 이제 그 침을 당한 사람이 나는 이게 사람마다 누가 어깨를 쳤을 때 그에 따른 반응이 달라. 어떠냐면요. 봐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내 어깨를 툭 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하냐. 아, 이거부터 하자. 와서 누가 나를 탁 쳤는데 굉장히 좀 무던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쭉 가다 툭 치고 나면 가다가 뭐지? 누가 날 쳤나? 이러면서 그냥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예민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요렇게 오다가 툭 치죠. 툭 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누가 나 쳤냐? 이러면서 야 이씨 네가 나 쳤냐? 야, 죽이니 살리니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봐봐요.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건요. 탄력성이라는 거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른 사람의 반응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요. 반응. 이해되십니까? 자,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른 반응을 의미합니다. 반응을.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어깨를 쳤어. 이게 뭡니까? 그렇죠. 나라는 사람의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그렇게 해서 자극이 탁 들어왔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무던한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반응이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탁 쳤을 때 반응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 탄력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던한 사람. 됐습니까? 반면에 누군가가 나를 탁 쳤어.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 그럼 뭡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은 탄력성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노동의 수요 탄력성, 노동의 공급 탄력성 이런 걸 배울 텐데 그냥 탄력성 하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 첫 번째 탄력성은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그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봐봐. 노동의 수요 탄력성이라는 걸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임금의 변화분의 노동의 수요 변화인데요. 근데 봐봐. 여러분 무조건 지금부터 탄력성의 공식들이 나올 거야. 무조건.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요. 그렇습니다. 요게 외부 자극이 돼요. 요게 외부 자극이 되고요. 여러분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에 따라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분자가 뭐가 되냐?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반응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자극인 임금이 조금 변했어요. 조금 변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할게요. 노동의 수요가 크게 반응한다고 할게요. 노동의 수요 탄력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크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탁 건드렸더니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노동의 수요 탄력성이 큰 걸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반면에 이번에는 외부에서 자극을 아주 크게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반응이 아주 작아요.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어깨를 굉장히 세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가 쳤나? 이러면서 그냥 가요. 자 보세요. 외부에서 자극이 세게 왔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어떤 경우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요? 이 사람은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던한 사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수요 탄력성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 책 말고 이제 다른 책에는 노동의 수요 탄력성을 이렇게 절대값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노동의 수요 탄력성은 반드시 플러스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값을 붙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붙여도 전혀 상관없다.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오게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노동의 수요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노동의 수요 탄력성은 뭐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따른 반응이 나오는데 그때 외부의 자극이 뭐냐? 그렇습니다. 임금이 변할 때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크게 변하냐 그거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이것도 별표 하나,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